저희가 보면 이제 매출을 내지 않습니까? 매출을 하게 되면 전체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1,000만 원을 매출했는데 1,000만 원을 갖다가 못 받아왔다. 그죠? 거래선과의 계약에 의해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갖다가 못 받아왔듯이 고객이 약속을 서로 못 지켰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보면 그 매출액에서 조금 매출 총이익 빼고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쭉 나중에 보면 단기 순이익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산해 보면 한 10% 정도 이익이 된다 그러면 10%면 그 상당히 많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은 거죠. 그죠? 마진이 괜찮은 건데 1,000만 원이 만약에 부실됐다. 1,000만 원을 갖다가 매출했는데 그걸 못 받아왔다 그러면 얼마를 더 파셔야 되는 거 아니? 1억 원을 더 매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1억 원을 더 매출하기 위해서는 보면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죠. 거래선이라는 게 보면 기존 고정 거래선이 아니라 또 신규 거래선을 파악해야 되는 또 우리가 또 엄선해서 또 보면 또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개발할 때 보면 그냥 비용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죠. 돈이 들어가죠. 그죠? 선택하는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데 보니까 고객과 같은 매출할 때 거래했을 때 50% 이상 그죠? 한 반반 정도 보면 이걸 회수할지 못할지 정말 저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거 위험 무릅쓰고 나중에 보면 저희가 매출했다고 보면 나중에 회수할 때 1,000만 원 더 1,000만 원 팔았다가 나중에 이익이 10%면 얼마? 1억 원 더 매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출 거래선 잡기가 파악하기 어렵다. 제가 보는데 부실채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실채권 정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파산이 되고 부도가 되고 당저거래가 정지되고 당연히 부도거래선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지금 이익이 남고 있고 우량한 거래선이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건 그쪽 얘기죠.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는 거래선과 고객과의 뭡니까? 내가 거래선과 그 고객과의 서로 약속이 있는 거죠. 그 약속이라는 게 보면 그죠? 뭐 꼭 계약서 쓴 경우도 있고요. 계약서 쓰지 않고 구두 계약한 것도 있죠. 지금 목적은 뭐예요? 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죠. 그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부실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뭐예요? 연체 기간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1개월짜리 미만도 부실 채권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단 이런 건 안 되죠. 공급회사 있지 않습니까? 본인 회사에 보면 귀책 사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본인 쪽에 문제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물론 그 부분은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상대방이 올 때는 보면 이제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죠. 이 부분 그래서 보면 이제 계약 불이행한 이유라든 이런 이유들 그죠? 이유 그다음에 보면 하자 있지 않습니까? 하자를 걸고 넘어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못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뭐예요? 한번 다퉈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실이라고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법원에 가서 그래서 다퉈서 볼 문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면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보면 이제 보면 업종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가지가 보면 틀릴 수 있고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런 부실 관계 그죠? 많은 이런 그죠? 이런 일에 당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겠죠. 하지만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뭐 경험으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보면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내부적으로 그죠? 조직이다 그러면 신속히 구두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 구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위에 팀장이라든지 경영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경험과 또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정리되고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속히 먼저 구두로 보고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 이제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문서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보면 이제 보면 또 뭐예요?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만 본인의 부실 채권 발생하는 그 규모도 봐야 되지만 상대방이 그죠? 치유가 돼서 다시 과연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될 수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우리 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채무자들이 있는지 즉 채권자들도 보기도 하고 또 상대방 그죠? 고객이 그죠?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거래선과 이제 회수협의를 들어가는 거죠. 본인이 그죠? 회수할 능력. 그 뭐가 중요한 거죠? 상대방한테 돈을 좀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실 채권을 갖다가 그죠? 이걸 어느 정도 감액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수협의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뭐 이제 그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뭐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 회수관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보면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내부 보고를 해 서면 보고하는 거죠. 즉 사고 발생 경위서를 쓰는 거죠. 사고 발생 일자, 날짜, 일자가 날짜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금액,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이 동향, 그 다음에 우리 거래선 뭡니까? 이 부실 발생된 그 거래선에 대한 그 현황 같은 걸 쭉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갈 내용이 그런 거겠죠. 부실 발생을 갖다 부실 채권 어떻게 회수할 건지, 회수 노력 같은 이런 내용 들어갔죠. 물론 거기에는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부동산 가압류라든지 채권 가압류 이런 내용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 이 내용들이 바로 뭡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회수 방법을 이제 검토하기 시작하는 거죠.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면 그 중에서 보면 봐야 될 게 보면 이런 거죠. 그 물품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서는 상계 처리, 상계. 자, 본인이 받을 거 있지만 고객이 어떻습니까? 채무자죠, 그죠? 그 사람도 뭐예요? 본인한테 돈을 회수할 그죠? 채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상계 처리를 해보는 거죠. 내통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받아올 게 있고 올 돈만 남기는 거죠. 줄 돈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는 거 아니? 만약에 우리가 상계처리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그 우리 부실을 발생시킨 거래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선에 또 고객, 그 채권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못 받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뭘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내가 바로 뭡니까? 내 거래선에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채권가압이라든 이런 걸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 채무자,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채권함 추심이다 전부다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바로 뭐예요? 상계처리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계약서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상계처리한다, 상계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바로 뭡니까? 우리가 보면 내용 증명을 하나 발송하는 게 좋죠. 왜? 물론 내용 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계약서 있으면 그걸 뭐 나중에 보면 주장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니? 그 상대방의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그걸 잘 믿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그 계약서에 있는 걸 또 나중에 확인할 소송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소송 도중에 뭡니까? 이런 걸 보냈다는 건 하나의 증거 자료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보면 이제 보면 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면 이게 보면 무용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다 이런 거는 뭐 재고로 회수할 게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그죠 물품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 경우 좀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약서에 보면은 소유권 그죠? 소유권 유보분 매매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본인이 갖기로 하고 의뢰한테는 이전하고 의뢰 대금 다 갖기까지 소유권은 뭡니까? 본인이 갖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니 점유권 자체를 고객이 채무자가 갖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어려워지니까 뭐예요? 그걸 갖다 딴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돈을 받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의 채권자가 뭡니까?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피해를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재고를 갖다 회수하는 거죠. 근데 재고 회수를 잘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본인이 돈을 갚지 못하지만 점유권은 본인한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잘 설득을 해서 받아오는 방법. 그냥 안 주게 되면 뭡니까?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저녁에 가서 그죠? 자꾸 문 따고 만약에 갖고 오다 그러면 어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설득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대표이사 명의로 뭡니까? 보관증 정도 써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받아오는 방법. 보통 상계처리 재고에서 거의 동시에 들어가면서 또 이런 내용 있죠. 채권을 양도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왜요? 상대방이 내 채무자도 채무자지만 이 사람도 뭡니까? 그 물건이라든지 다른 권리를 갖다가 통해서 돈을 다 회수할 게 있는 거죠. 그 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채권을 뭡니까? 양도받아서 뭡니까? 내가 뭡니까? 그만큼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 양도를 받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양도를 받지 못한 그 채권에 대해서 뭐예요? 채권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추심이나 전부 이렇게 되니까 보면 여러 단계를 들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죠?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양도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지만 일단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상계처리 재고에서 채권 양도를 거의 동시에 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도 보니까 채권이 다 회수가 되면 되는데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부실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바로 뭡니까? 우리 보면 채권 보존 조치라고 그러죠. 가압류 가처분 그죠? 물론 이제 보면 내용은 좀 틀리죠. 그죠? 하는 목적은 뭔가요? 보전이죠. 보전이란 게 뭐죠? 장래에 뭡니까? 희생을 갖다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자, 1,000만 원이 부실이 생겼다. 그런데 상계처리 재고에서 채권 양도로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소리죠. 그 500만 원을 못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오면 부실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가압류가 나중에 한번 더 보겠지만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했냐? 몰랐냐? 아니죠.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 방법은 뭐예요?
거래할 때부터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지만 바로 뭡니까? 먼저 이걸 실행하지 않았죠.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앞에 거 그죠? 상계 처리 재고에서 채권 양도를 먼저 해버린 거죠. 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자 이게 뭡니까? 또 이제 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럼 보존 조치 들어가고 그 뒷단계로 가야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 하는 게 좋죠. 목적은 뭐죠? 우리가 그죠? 돈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보면 이제 보면 부동산 감리, 채권 감리, 유체동산 감리 이런 걸 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보면 금전 채권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말고도 딴 사람들도 뭡니까?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있다는 소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뭔가 이런 게 있죠. 내 물건이 상대방한테 줬는데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내 물건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전이 된다든지 양도가 된다든지 이게 매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판결문은 받지 않아서 뭐예요? 아직 점유 회수라든지 이런 거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반응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보면 가압류는 가압류대로 할 수가 있지만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나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미리 해놓고서 뭐예요? 해놓고서 이제 보면 반환 청구 물품 대금 뭐죠? 이 물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조치가 보면 이제 보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결국에는 뭐 이게 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존까지 들어간다는 건.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최고서를 발송하죠. 최고서라는 게 뭐예요? 자, 이런 걸 해달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걸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용역대금 청구 소송이나 그죠? 금전 그 채무에 대한 청구 소송이나 어떤 이제 보면 소송에 따른 이 채권에 따라 종류별로 민사소송을 하고 그래서 승소 판결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권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회수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빠지면 그 다음엔 뭐예요?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손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자 부실채권이 발생되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본인이 잘 알고 있다가 아, 이 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